근데 인쇄술이라고 하는 거나 출판은 예나 지금이야 뭐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종교가. 근데 지금 옛날엔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시대 때하고 고려시대 때 인쇄술하고 출판술은 불교 전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서양에서는 기독교 전파에 출판이나 인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죠? 그 서양이나 동양이나 소수의 지배계층만이 문자를 독점하죠. 지식을 독점해요. 문자를 독점했다는 건 지식을 독점했다는 얘기지. 그러므로 해서 백성들이 이제 무지하니까 통치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죠. 일반하라 이거죠, 그렇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개화되면 안 돼. 통치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출판 이런 거 안 돼. 지식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불교가 와요. 불교가 옵니다. 중국을 통해 가지고 고구려에 먼저 들어오고 백제와 신라가 이제 불교를 전래하죠. 이거 우리 역사 시간에 다 배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출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불교 전래가 고구려부터 온 거는 지리적인 여건이죠. 중국하고 맞닿고 있으니까 뭐 먼저 들어왔던 것 같고, 뭐 거의 같은 시기에 백제도 왔는데 신라는 좀 늦었던 것 같아. 신라는 많이 늦었고요.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게 514년인 거지. 그 전부터 불교는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스타인버그라고 하는 학자는 인쇄 500년이라는 그 책에서 아무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출판과 인쇄와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게 없다 막 하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송나라의 주익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찌되었건 인쇄술은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당나라 이전에 없다고 딱 얘기를 못 박았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전에는 글씨를 이렇게 썼어요. 근데 왜냐면은 그 중국에서 글을 쓴다는 거는 아트의 개념도 있어요. 굉장히 대량으로 막 목판 인쇄를 찍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씨를 이렇게 쓰잖아요. 예술의 경지야. 시를 쓴다는 거를 글로 써야 되는 거고 붓글씨로 써야 되는 거예요.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문인들은 음악을 되게 좋아했고 춤을 되게 좋아했고 술을 좋아했어요. 여자도 좋아했죠. 이게 문인들의 그때 당시에 공통된 거였죠. 그래서 불교 그 전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인쇄 탄생에서 우리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을 얘기했어.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을 얘기하고 그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에 대한 얽힌 얘기를 또 해야 돼요. 오늘 또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저번에 봤던 것처럼 이게 백만탑 다란이경 일본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고 이게 금강경이에요. 중국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인쇄술이 중국에서 발명됐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한국의 인쇄술이 그 다음에 발전하고 이제 뭐 그랬다는 것만 우리가 이제 인식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쇄술이 한국에서 발명했다고 하는 거는 좀 위험한 발언인 것 같아.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금속 활자도 한국에서 발명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네이버에다 치면은 그냥 나와요. 금속 활자 한국에서 발명했다고. 그러면은 일단 중국이 반발을 하겠죠? 물어봅시다. 단어는 누구 거예요? 단어죠 누구 거야? 단어 알죠? 단어. 그쵸? 아리랑. 누구 거야, 이거? 응? 우리 꽹과리 치고 농활 하죠, 농활. 뭐라 그러지? 모내기하고 막 할 때 농활 같은 거 하잖아요, 그쵸? 그 대학생들 가서 하는 농활 말고. 단어는 사실 중국에서 시작됐어요, 그쵸?
우리나라에서 쓰는 단어, 그 강릉에서 하는 단어하고 중국에서 하는 단어하고 한자도 틀려요, 사실은. 근데 유네스코에는 우리나라께 단어가 등재됐어요. 중국이 들고 일어났죠. 강릉의 단오절이 한국의 단오절이래. 중국이 장난 아니었어 그때. 그래서 막 그 온바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언론이 중국의 전통을 뺏어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중국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화 된 거예요. 농환, 우리 그 노래 부르면서 몸 메고 막 한 거 있죠? 이거 중국 조선족들의 문화라고 해가지고 중국이 유네스코에 등재합니다. 꽹가리 치고, 그렇죠? 뺏겼어요 우리도. 왜 그러냐면 보복성이에요. 전략입니다. 단어를 뺏어가가지고 보복성으로 조선족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해왔던 거라고 해가지고 모내기 하고 우리 맨날 했던 거 있죠? 뺏어갔어요. 이거 중국 겁니다. 중국이 유네스코로 등장했고요. 아리랑 우리 거예요? 중국이 지금 유네스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막 막고 있고 우리 거라 그러고. 이거 이제 중국이 만약에 유네스코 등장하면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중국 거 되는 거예요. 역사라는 게 이런 거야, 그렇죠? 역사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해녀 누구 거야, 해녀? 등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녀는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된 게 분명해요. 우리나라가 10,000명 있어요, 10,000명. 그러면 일본에는 몇 명 있냐면 한 500명 있어. 아직 남아있다는 게. 그 격차가 아직 커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해녀가 제주도만 있는 게 아니라 제주도하고 거기 남해안에 일부에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해녀가. 이거 누가 지금 유네스코 등재하고 있어요? 해녀. 일본이 하고 있어요, 일본이. 그래서 우리도 지금 다급해졌어, 그렇죠? 그래서 둘 다 못하거나 공동으로 할 가능성도 있고요. 한 나라가 일본이나 한국이 독자적으로 할 가능성이 희박해졌어요. 이것도 국력이야. 어서 오세요. 이게 유네스코의 등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죠?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은 유네스코에 등재되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백만타 다란이경도 유네스코에 등재되지는 않았어요. 여기 만약 금강경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목판인쇄술을 누가 제일 먼저 발명했다는 거는 중국인 거는 뭐 틀림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려 때까지 국교였기 때문에 불교가 주구장창 이것만 합니다. 그냥 기술이 계속 전래되고요, 발전되고 장인들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아름답게 돼요. 뭐 금강경도 뭐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기 백만타 다란이경 일본 거는 치졸하게 이를 데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다란이경이라고 하는 거는 인도의 불경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번역이 됐겠죠? 인도 사람이 한자로 썼을 리는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중국에 있는 학자들이 승려들이 중국어로 한자로 전부 다 번역을 해요. 그 번역을 하자마자 한국에서 수입을 해와요. 놀랍게도 빠른 속도로 갖고 와가지고 바로 찍습니다, 이거를. 중국에서는 그 목판을 한국에서 가져와가지고 찍었다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목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얘기했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삼성에서 갖고 있는 반도체 기술이라고. 그걸 중국이 줄 리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올 재량도 없고,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고 산업 스파이가 있어야 갖고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너무 초기야. 우리가 번역본을 갖고 올 수는 있어요, 그렇죠? 번역을 갖고 있지만 목판본을 들고 올 수는 없다고.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사실은. 서로들 인정을 해줘야 돼, 그렇죠? 객관적인 근거는 서로들 인정을 해줘야 돼요. 역사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되게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 중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없는 역사도 막 만들죠. 그런 기술이 있어, 걔네들은 타고났어요. 근데 우리는 있는 역사도 없다고 그래.
만리장성 얘기해 볼까요? 만리장성? 예를 들면 중국이 있어, 중국이. 중국 동그랗게 그립시다. 우리 한국이야. 일본이야. 우리 너무 작게 그리니까 자존심 상하나? 우리 좀 크게 그립시다. 일본 잘 작게 그려. 만약에 만리장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이만큼 늘렸어요. 우리 여기 한반도 있으면 한반도 위에 고려선까지 전부 다 왔어. 그렇죠? 위로도 또 올라가요.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내려가. 이런 건 만리장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담벼락 있다고 해서 다 갖다 붙여가지고 만리장성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 역사를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잖아. 중국엔 이런 건 있어요. 중국은 기록의 힘이 굉장히 커가지고, 그렇죠? 모든 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판 인쇄술이 언제 막 쓰고 이런 건 다 기록이 돼 있어. 분명히 그건 걔네가 먼저 했고,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길 건 뭐냐면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본이, 그렇죠? 무구정강태 다란이경이라는 거야. 더 오래된 게 발견될 수 있죠. 발견되는 게 인류 문화로서는 더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디에서 발견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발견되든 일본에서 발견되고 중국에서 발견되든 분명한 것은 이때 당시에 불교가 융성했고 다란이경을 목판 인쇄술을 찍어냈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목판 인쇄술을 찍어냈다는 건 뭘 의미해요? 많은 사람들이 목판 인쇄술 다란이경을 읽고 싶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손으로 쓰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또 주목할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이 지금 백만다란이경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텍스트가 들어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요. 6cm 정도 되거든요. 6.5cm 정도 길이가 되고, 폭이 되고, 높이가, 길이로 따지면 한 6m 5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쵸. 마음만 쓰면 글로 이렇게 쓴다면 하루면 다 쓸 거야. 그쵸. 하루면 다 써요. 보고 베낀다고 해도, 마음만 먹으면 한 자씩 써도 하루면 다 쓰니까, 그쵸. 한 몇 명에 달라붙으면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그리고 그 당시 목판을 파가지고 이거 찍는 것도 되게 일이에요. 쉽지 않아. 종이 이렇게 이렇게 이어 붙여야 되잖아요. 그것도 사실 일이야. 그러니까 막 헤비하게 두꺼운 책이었다면은 찍어내는 게 그럴 수 있지만,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목판 인쇄술을 만들어가지고 했어요. 분명한 거는 한번 만들어주면 뭐 계속 찍는 건 확실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똑같은 서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서체로 계속 똑같은 퀄리티를 갖고서 할 수 있으니까 분명히 좋은 건 있는 거지. 이 당시에도 한자를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해봅시다. 아무튼 인쇄술은 중국에서 왔어요. 우리 한국 학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목판 인쇄술이 한국에서 발명했다고 하면 곤란해. 그리고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술은 현존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무구정강태 다란이경이다. 금강경은 도낭에 있는, 도낭이라고 하죠. 도낭에 있는 천불동에서 발견됐어요. 그게 금강경이에요.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거고, 도낭의 천불동에 있다가 신나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무구정강태 다란이경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일본의 백만탄 다란이경이 가장 오래된, 그 전까지 가장 오래된 거였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렇죠? 무구정강태 다란이경이 발견됨으로 해가지고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존심 싸움이에요, 역사에서. 무구정강태 다란이경이 저번에 봤던 것처럼 어디서 발견됐냐? 석가탑에서 발견됐는데요. 석가탑이 66년에 도굴부험에 의해 가지고 이게 기울어요. 그래서 재공사하는 와중에서 발견됐고, 고려시대 때 지진이 한번 있었어요. 크게. 고려시대 때 1200년 전경에 13세기 때 지진이 한번 있어서 그때 중축했어요. 이게 새로운 사실이야. 우리 학계가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증거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게 통일신라 때 물건인지 1700년 아니 8세기 때 물건인지 13세기 때 물건인지가 중요하잖아요. 500년의 간극이 있어요. 굉장히 큰 기간이야. 그렇죠? 500년이면 조선시대 통째로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8세기냐 13세기냐 이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두 번의 증축이 있었던 거예요. 한 번은
세울 때, 불국사 세워가지고 석가탑을 만들었을 때가 한 번 있었을 테고, 지진이 나가지고 한 번 무너졌을 때, 그리고 1966년에 도굴범에 의해 가지고 또 증축이 됐어요. 처음에 만들었고, 그쵸? 고려시대 때 한 번 증축을 했고, 그 다음에 66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증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66년에 발견을 했고요. 이게 1000년 넘게 이게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이게 종이가 떡졌을 거 아니에요. 그 66년에 발견된 걸 풀어 헤쳐가지고 완성하는데 또 한 30년 걸려요. 1989년에 이걸 다 완성해. 그래서 90년대 때 역사 논란이 또 일어나요. 이 다 전부 다 이제 완성되면서 역사 논란이 또 일어납니다. 중점이 이제 뭐냐면은 1989년에 이제 이거를 이제 복원을 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이거는 통일신라 때 인쇄물이며 한국에서 찍었고 중국에서 넘어온 다란이경을 목판 인쇄로 해가지고 했다고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중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두 가지 이제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 진짜 통일신라 때 거 맞아? 이거야. 고려시대 때 중축할 때 넣은 거 아니야? 이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연대기를 측정합니다. 근데 약간 미신적인 게 약간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통일신라 시대 때,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니까 측천무 얘기가 나와요. 당나라 현종 때죠? 아니 당나라 측천무가 그 앞이구나. 측천무의 그 관직이나 그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나라 때가 맞을 거라는 얘기야. 고려 때는 원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일부에서는 고려 때 많이 썼던 관직 이름이 또 나와. 약간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학자들이. 당나라 때 측천무 때 썼던 관직명도 나오는데 고려 때 썼던 그 관직명도 조금 나와요. 근데 역사를 보면은 신라 시대 때 사람이 고려 시대 때 관직 어떤 거 쓸지를 예견해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좀 약간 헷갈렸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고려 때 써가지고 당나라 때 거 얘기를 쓸 수는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앞으로 500년 대 어떤 관직이 있을지 모르잖아. 어?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고려 때 넣은 게 맞다. 솔직히 인정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 대다수의 학자들은 통일신라 때 넣었다는 걸 이제 인정하고, 그게 지금 정설로 좀 굳어지고 있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대신 자기네가 줬다 이거지. 그게 차이입니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종이, 닭종이를 쓰고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통일신라 때 썼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종이 옛날 종이에다 찍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아무튼 관직이 아무튼 500년 전의 관직을 미리 쓸 수는 없으니까 찜찜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미스터리가 있어요.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진 게 아니야. 여기 이쪽 산층부에 여기서 발견돼 가지고 이렇게 유물들이 나왔어요. 유물들이 나왔고 함에 잘 보관돼 가지고 비단으로 이렇게 잘 쌓아 가지고 이렇게 발견됐고요. 학자들이 신나게 이걸 연구했어요. 파리궁에서 빼가지고 잘 연구를 해가지고 66년에 할 수 없던 기술을 몇십 년에 걸쳐가지고 인내의 그 여정이었지 뭐. 그래가지고 90년대 때는 완독을 다 완성해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선 가장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있는 탑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해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분명히 뭔가 우리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 왼쪽 저기 위에 있는 게 처음에 나왔을 때인 거고요. 복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0% 다 복원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한 90% 정도는 복원했어요. 상하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상하된 건 어쩔 수 없고 떡진 거는 다 보수했어요. 아래 흑백 사진은 66년에 이제 보수하던 거 그 장면이고요. 우리는 이제 직진은 좀 이따 할 거고 무구정강태 다량이경이 이렇다는 건 이제 알고 있어야 돼, 그렇죠? 중국에서 이제 왜곡되기 시작된 건 이제 1990년대 이제 줄기차게 하기 시작해요.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은 역사 조작을 국가 차원에서 해요. 다 알아요, 그렇죠? 동북공정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사를 전부 다 고쳐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중국의 모든 역사는 지금 원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황하 문명 있잖아요, 황하 문명. 황하 문명은 한족들이 한 게 맞아. 그렇죠? 근데 황하 문명이 아닌 다른 문명들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우리 동북에서는 홍산 문화가 나오고, 근데 이 홍산 문화나 이런 것들은 한족의 문화하고 완전히 이질적인 문화예요. 뭐 삼성태가 막 나와. 이리도 이런 데서, 하남에 이런 데서 삼성태 같은 게 나온다고요. 근데 완전히 그 중화권에 있는 문화하고 완전히 달라. 모양이나 뭐 청동기 형식 다 달라요. 우리가 청동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청동기를 그냥 청동기구나 이렇게 하지 않아. 왜냐하면 청동기가 다 똑같은 청동기가 아니에요. 금속의 배합이 달라. 같은 청동기지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 당시로 따지면 반도체 기술하고 똑같은 첨단 기술이거든요. 이걸로 무기를 만들고 전부 다 그러는데 솥도 만들어요. 그렇죠? 솥도 만들고 그래. 세발 솥전도 만들고 막 그러는데 정을 만들어서 거기서 음식을 해 먹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금속에 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음식 못 해 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명색이 칼인데 칼싸움 몇 번 했는데 뚝뚝 부러지면 그게 무슨 칼이야. 그렇죠? 목공으로 싸우는 게 낫지. 이게 첨단 기술이라고. 근데 청동기의 배합이 조금씩 달라요. 전수해줬던 곳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렇죠? 같은 청동기가 다 아닌 거예요. 중국이 당황합니다. 홍산 문화나 이런 게 나왔을 때 당황해요. 우리나라의 뿌리를 홍산 문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 제가 봐도. 그렇죠? 우리나라 분명 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때는 우리가 찬란했던 문화가 있을 거야. 5,000년 전에는 우리가 찬란했던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 홍산 문화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거나 아니면은 우리랑 같은 뿌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중국은 이거 전부 다 먹었어요. 지금 자기네가 지금 거느리고 있는 모든 역사는 자국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티벳은 어떻게 돼? 티벳. 신장 위구르 자치족. 여기 있는 신장. 이건 이 두 문명은 완전히 중국 문화가 아니에요. 생긴 사람 다르잖아. 위구르족은 이슬람을 믿고 있고, 그렇죠? 우리 아랍 사람하고 아랍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얘네가 좀 힘이 세니까 지금 청나라 때 먹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것도 얘네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족하고는 아무 이질적인 문화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무래도 그리스 로마 시대 때도 도시국가로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배 체제가 한 지역 도시 이상을 다스릴 수 있는 체제가 없는 거예요. 왕의 힘이 거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해, 그렇죠? 중국도 한나라 이전까지는 그렇게 못했어요. 한나라 때 돼야 중국이라고 하는 그것도 중화권 그만큼만 다스렸단 말이야. 한나라 때 비로소. 그럼 그 전에는 그렇게 못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훨씬 수천 년 전에 있던 문화들을 어떻게 다 중국이 다 자기네 거라고 얘기해. 그렇죠? 이게 우리 거라고. 근데 중국은 이런 것들 전부 다 국가적 차원에서 다 해요. 사회과학원이 있어요. 사회과학원. 중국에 사회과학원이 있습니다. 사회과학원이 주축이 되고요. 국가문물관리국이 있어요. 이런 데서 돈 대고 연구하고 그래요. 국가적 차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구정강 대단위경도 국가의 지시에 의해서 1997년에 완전히 세게 붙었고요. 1990년대 초반에부터는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1989년에 아까 얘기했던 무구정강 다단위경 완전히 다 이제 복원해가지고 언론에 이제 공표하거든요. 90년대 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중국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서방에 있는 학자들 불러다가 무구정강대 다단위경이 중국에서 만들어서 통일신라에다가 선물로 줬다고 홍보하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베이징에 보면은 중국 인쇄학원이 있어요. 중국 인쇄학원. 베이징 인쇄학원이었나? 중국 인쇄학원이야. 중국 대학 이름에 중국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거점 대학입니다. 중국자를 아무나 넣을 수 없어요. 베이징에 있는 인쇄학원이 있어요. 이 인쇄학원 옆에 인쇄박물관이 있어.
중국에서 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단과 학원이 아니에요. 어학원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단과 대학을 얘기해요. 중국자가 들어가는 이 대표적인 이 인쇄학원에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3층에 가면은 무구정릉 대단원경이 이렇게 있어요. 자기네 거라고 딱 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무구정릉 대단원경을 쓴 거고요. 여기에 영어로 뭐라 써 있냐면은 중국어, 영어, 여기 중국어로 써 있고 여기 영어로 써 있거든요. 잘 안 보이죠? 마지막 줄이 뭐냐면 1966년 한국의 한 사찰에서 발견되었고 중국에서 전래했다 이렇게 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헤드셋에서 들을 수 있게 돼 있죠. 똑같은 말이 나와요.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그 설명의 얘기는 이 다란이경을 선물로 줬다고 하는 거예요. 신라 시대 때 불국사는 굉장히 큰 절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이 부분에서 이게 고려시대 건지 통일신라 시대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지 중국에서 왔다 이거는 고민거리가 아니야. 사실은요. 이게 고려시대 거가 사실은 더 큰 걱정이지 중국에서 온 건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자,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금속활자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금속활자에 대해서 좀 고민할 게 뭐냐면은 그냥 목판 인쇄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목판 인쇄술이 역사를 바꾼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아까 얘기했던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는 역사를 바꾸잖아요. 근데 왜 고려시대 때 왜 우리 금속활자는 역사를 안 바꿨냐는 거지. 그렇죠? 우리 그 조선시대 때 주자소라고 있어요. 주자소에서 금속활자를 만드는 정부 기관이야. 역사가 안 바뀌어. 유럽은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민혁명하고 아까 그렇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역사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종교가 지배했던 시대에서 인간이 지배하는 시대로 탈바꿈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유럽은 근대를 이끌어내서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끌려가잖아, 지금. 우리가 먼저 금속활자를 발명했다는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뭔가 역사 왜곡하는데 좀 우리도 안 하는 게 아니야. 저희도 해요. 금속활자를 연대를 전부 다 자꾸 앞질러가는 가설들을 내요. 자꾸 몇 년도설 주력한 세계설 막 가설들은 얘기인데 전 이 가설들 믿지 않습니다. 논할 가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텐베르크가 만들었던 그 시기보다 최대한 그 전에 금속활자를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건 못난 짓이에요, 사실. 그렇다고 바뀌지 않아. 그렇죠? 이미 이건 판결 난 거야. 역사가 말해주잖아. 그렇죠? 구텐베르크의 그 금속활자가 그 시기도 중요하지만 이 시기보다는 얘가 했던 역할과 이로 인해서 유럽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인류 1000년 동안 아니면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금속활자니 많이 하는 얘기는 유럽 역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동양이 전 세계의 문명을 리드하다가 목판 인쇄술, 금속 인쇄술의 발명에 의해서 뒤바뀌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또 나침반이 발명되면서 항해술이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5세기 때부터 에스파니아, 포르투갈, 그렇죠? 네덜란드, 영국들이 전 해양을 다 뒤지면서 식민지 지배에 나서요. 나침반 누가 만들었어요? 중국이 만들었잖아. 왜 중국은 그렇게 안 했지?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중국은 명나라 때, 우리 조선 때 쇄국 정치하죠? 그 명나라가 그렇게 해서 따라한 거예요. 명나라는 쇄국 정치예요. 나침반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함선도 만들 수 있는데 나가지 않아. 그게 이제 차이인 겁니다. 화약도 할 얘기 많잖아. 그렇죠? 누가 발명했어요? 중국에 있잖아. 그렇죠? 근데 불꽃놀이 했잖아. 귀신 쫓고. 그렇죠? 무기로 활용하는데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신 문명에 관련된 그 인쇄술은 문화를 바꿨고, 그렇죠? 시민의 그 개화하는 문화를 바꿨고, 나침판을 통해서 무역도 하고 식민지 지배를 하고 화약을 통해 가지고 지배하고 그랬잖아요. 서양은. 그래서 영국의 학자가 왜 4대 발명품을 왜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했겠어? 응? 니네가 이걸 만들었지만 이걸 활용해서 전 세계를 지배한 거는 영국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자꾸만 바보처럼 우리가 금속활자를 점점 더 오래전부터 우리가 해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어떤 역할들이 바뀌었는지 조선시대면 조선시대, 고려시대면 고려시대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자, 우리나라에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거, 아까 가설에 있는 건 다 집어치우고요. 그나마 역사책이나 문헌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건 이 세 개예요. 활자에서 중요해. 그래서 기록이 남아있어요. 상정예문자, 뭐 상정예문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있어요. 이 둘은 책이 남아있지 않아. 상정예문 같은 거는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자세하게 써 있어요. 안타깝게 없어. 그리고 그 후에 만들었던 목판본은 있어요. 그 내용은 알아 우리가. 근데 금속 활자로 찍었다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금속 활자로 찍었다는 본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또 그다음 다행인 건 흥덕사지에서 찍었다고 하는 그렇죠. 직지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국가도서관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상학원이 있는데 상권은 유실돼서 없고요. 학원만 남아 있어요. 천만 다행이지, 그렇죠? 중국도 이런 거 많아요. 중국은 금속 활자로 찍었다고 하는 기록가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금속 활자가 고려에서 한국에서 발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건 좀 헷갈립니다. 금속 활자가 한국에서 발명됐는지 중국에서 발명됐는지 약간 헷갈려요. 약간 헷갈리는데 중국에는 필승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평민인데 인쇄의 아버지야 중국에서는. 이 양반이 금속이나 금속이든 뭐든 전부 다 이걸 갖고서 천재과야 이 양반도. 인쇄의 혁신을 일으켜요. 우리나라는 그런 혁신을 일으킨 사람이 없어.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있을 거예요. 당연히. 남아있지 않아요. 역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승려, 이름 없는 승려들이 다 했던 거야. 그쵸? 이름 없는 승려들이 대부분 했어요. 우리나라 이 모든 인쇄술, 여기까지 얘기했던 목판 인쇄술부터 시작해서 금속 인쇄술까지 모든 인쇄술은 승려들의 작품들이에요. 스님들. 그 모든 그 기술은 전부 다 승려들이 갖고 있었고요. 근데 이름이 남아있지 않아. 그게 다 안타까운 겁니다. 만약에 국가 차원에서 해서 국가의 관리가 있다면 관리 이름이 남아있었을 거예요. 체륜이 그랬고, 그쵸? 필승이 그랬고, 그쵸? 근데 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쵸? 직제가 워낙 중요하잖아요.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오래된, 직제는 가장 오래된 겁니다.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금속 활자예요. 최초가 아니라. 그래서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보다 63년 낫었어요. 그쵸? 별 차이 없어. 그쵸? 사실은. 생각을 해보십시다. 독일에 있는 구텐베르크가 63년 전에 찍었던 조선에, 아니, 고려에 찍었던 그거를 보고서 했을까요? 아니야, 그쵸? 그런 나라 있는지도 몰라. 그쵸? 몰라. 구텐베르크는 중국도 몰라요. 그 당시에. 중국도 몰랐어. 중국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이런 거하고는 연계성이 없어요. 방식도 완전히 달라. 구텐베르크가 했던 건 기계식이에요. 그렇죠? 기계식이고 우리는 판본식, 활자폰이야 그냥. 활자를 만들어서 눌러서 그냥 하는 거예요. 방식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나온 건 확실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고, 그렇죠? 항정해운 고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유네스코에서 그래서 무구정강태 다란이경 같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았고 인정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직진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죠. 이건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속활자 만드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청주에 내려가시고 청주에 가면 고인쇄 박물관이 있어요. 가볼만 합니다. 잘 해놨어요, 되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중국에 있는 인쇄 박물관보다 훨씬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국의 인쇄학원에 갔을 때 평일날 가긴 했는데 3층짜리 그 큰 건물 통째로 해서 관람 가게가 한 명도 못 만났어요. 그날 내가 그 전세했어. 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 지금 우리 그 청주에 있는 인쇄박물관은 드글드글해요. 사람 많아. 이건 우리가 좀 자랑할 만하잖아, 그렇죠? 서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청주에 있잖아. 근데 사람이 많이 와. 청주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건 우리가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렇죠? 잘 해놨어요. 베이징에 있는 인쇄학원은 잘 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냥 크기만 해요. 크기만 하고 거기에 있는 그거예요. 거기에 밀랍을 해가지고 직지, 그쵸? 금속 활자를 만드는 방법을 밀랍을 해서 다 만들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스님들이 했어요, 그쵸? 민머리시잖아, 그쵸? 다 스님이에요. 다 스님들이 했어요, 다. 스님들이 했고 스님들이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 첫 앞뒤하고 바꿨네. 첫 단계 글자 본 정하겠죠? 종이에다 글씨 예쁘게 써가지고 그걸 대고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밀랍을 만듭니다. 밀랍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쵸? 밀랍을 만들고 밀랍자를 만들고, 그쵸? 앉아서 다 해야 돼요. 녹여서 붙이고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활자를 만들어요, 그쵸? 금속을 녹여가지고 붙이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판하고 인쇄하고, 그쵸?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밀랍을 만들어가지고 금속 활자본을 만드는 그게 노하우예요. 그렇죠? 거기에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돈을 들여가지고 다 만들어보고 실행해 보는데 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박사학위 논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도 해본 사람도 있고요. 사기도 있죠, 사기. 여러분 도자기 같은 사기 같은 거에 먹이 안 묻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해가지고 먹이 찍히는 거를 뭐 실험해가지고 뭐 학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승이 그렇게 했던 거야. 여러 가지 그 재료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게 가장 먹을 받아가지고 인쇄가 찍히고 오래 보존되고, 그렇죠? 마모가 적고 이런 것들을 돈을 들여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금속이 가장 좋았던 거죠. 그래서 또 쇠가 아니에요, 무조건. 자, 박병서 박사. 요건 안 봅니다. 저번에 봤던 거예요, 우리가. 그쵸? 이건 보진 않습니다. 또 보진 않고, 우리 박병서 박사, 우리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역사학과 나오셨고요. 프랑스 파리 7대학에서 박사 받으셨고, 2011년에 타계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직지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거예요. 전적으로 이분 덕이에요. 딴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힘이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킨 겁니다.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있어요. 우리 출판사에서 이번에 다음 주에 무슨 책이 나오냐면은 안중근 유해를 발굴해라, 뭐 이런 책이 나와요. 아니, 안중근 유해를 찾아라, 책 제목이에요. 의미심장하죠. 안중근 의사 유해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는 104년이 됐거든요, 올해. 그래서 산화됐다, 유실됐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찾아야겠죠? 누군가 한 명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직지도 먼지 속에 있는 게 털털 털어가지고 세상에 나온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 대형박물관이나 프랑스 어딘가에 우리 유물들이 지금도 잠자고 있을 거라고, 그렇죠? 일본엔 더 많을 거고. 찾아야 됩니다. 안중근 유해를 찾아라. 여러분들 그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신 날이 3월 26일이에요. 사형이 이때 집행돼요. 응? 며칠 안 남았죠?
3월 26일은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그렇죠? 그날 기념해서 그날 출판을 합니다. 우리도. 그리고 그날 안중근 기념관에서는 행사도 하고 그래요. 문제는 유해를 발견하지 않았어. 근데 EBS PD가 있어요. EBS PD. 이 책을 쓰신 분이야. EBS. B자가 어디 갔냐. EBS PD예요. EBS 좋은 출판, 방송국이잖아요. 그렇죠? PD인데 이분이 안중근 의사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이제 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분들은 인터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그 국회의원이 유해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삼선 의원이었어요. 이 양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양반하고 이제 이 다큐멘터리 만들면서 인연이 맺었고요. 본인은 그냥 다큐멘터리 한 번 찍었을 뿐인데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PD라는 직업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중국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근데 본인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전조사까지 다 하잖아요. 여기 다 이렇게 파봤어. 없어요. 안 나왔어. 다. 근데 본인 생각이 여기 있는 거야. 취재를 해보니까. 근데 여기는 아무도 안 파. 여긴 다 팠어. 국가보훈처에서 돈 들여서 10억을 들여서 팠어요. 2011년에 파갔는데 안 나왔어.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못 찾은 거야. 그렇죠? 이 EBS PD님은 찾아야겠는 거지.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국회의원은 그렇게 노력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셨고 그 모든 그거를 책임을 이분이 EBS PD가 이제 젊어진 거야. 그래서 2010년에 지금 104년이라 했죠? 타계한 지 2010년이면 100주년이에요. 2010년 1910년에 돌아가셨거든요. 1910년 3월 26일에 돌아가셨는데 10주년 때 그 다큐멘터리를 또 만들어요. 그때 제목이 안중근 유해를 찾아라고요. 여기 있어 하고 다큐멘터리를 해요. 근데 국가보훈처에서 11년에 팠는데 여기를 안 파고 딴 데 팠어요. 근데 안 나왔어. 여기라니까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어떻게 했냐면 아고라랑 이런 데 길거리 나가서 성금을 모아요. 한 1,000만 원 정도 모은 것 같아. 그래서 중국에 날아가서 여기가 어디냐면 류신 형무소거든요. 류신 형무소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그 뒤에 있는 공동묘지에다 묻혔거든요. 여기 형무소에 있는 그 지금 박물관으로 돼 있는데 그 박물관장을 만나가지고 협상을 해요. 내가 3,000만 원 줄 테니까 여기 파자. 요 정도만 하면 돼요. 그렇죠? 정확히 어딘지 모르니까 몇 년에 어디에 있다고는 다 지목을 해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 여기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한 이만큼은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부랑 불러가지고 한 1m만 파면 되니까 내가 팔게. 대신 비용 3,000만 원 줄게. 딱 합의를 보고 한국에 왔는데 그 다다음 달인가 얼마 안 있다가 관장이 바뀌어요. 그 얘기를 듣고 또 왔는데 여자 관장으로 바뀌었는데 여자 관장의 생각이 달라. 정말 있다면은 자기가 너네 진시황 가봤어? 그러는 거예요. 안 가봤어. 그러니까 진시황 가보면 유리로 해가지고 밑에 바닥은 유해가 있으면 위에 이렇게 유리를 깔아가지고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유해를 이렇게 있는 데를 볼 수 있게끔 잘 해놨어요. 그렇게 내가 만들어 올 테니까 10억을 갖고 오라는 얘기지. 10억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 PD님이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국가가 할 일이구나. 못 팠어요. 그래서 이거를 국민들이나 국가에게다가 팔려고 책을 본인이 차비를 털어서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역사의 문제를 파헤치려고 하는 분이 있어. 그냥 이 EBS PD님은 그냥 PD로 있으면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겠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그렇죠? 그 가장 근접한 곳까지 간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본인의 책무라 생각한 거지. 박병선 박사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공부했잖아요. 역사를. 프랑스까지 와서 공부했는데 국가박물관에 근무하면서는 직지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유물들을 봤는데 그거를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타협하고.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해야 됩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는데 그게 테러리스트예요? 아니잖아. 그렇죠? 응? 우리 그런 역사 배우면 안 돼요. 처형한 겁니다. 처형. 총살한 거고.
아무튼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훌륭하신 분들에 의해서 우리 역사가 발전하는 겁니다. 이건 주자서입니다. 주자서 그림을 복원한 거고요. 조선시대예요.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왔어요. 조선시대에는 주자서를 만들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뭐예요? 조선을 건국한 사람 누구예요? 우린 이성계를 알고 있는데 지금 정도전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왕은 이성계였지만 나라를 지배했던 실질적 인물은 정도전이었다는 거, 그렇죠? 정도전이 실제로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누구한테 뒤통수를 맞죠? 이방원한테 뒤통수를 맞아요, 그렇죠? 역사의 아이러니 뭐냐면요, 정도전은 금속 활자로 조선의 뼈대를 전부 다 만들고 싶어 했어요. 경국대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불교에서 유교로 바꾸잖아요, 정치체제를, 그렇죠? 그 낡은 틀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혁신가인 건 분명해요. 정도전은 천재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조선의 기틀이 되는 것을 금속 활자로 만들어 가지고 보급하기를 원하는데 이방원한테 맞고요, 죽고요. 태종이죠, 이방원이. 태종이 금속 활자로 그 일을 해요. 역사의 아이러니는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거야. 정도전이 하고 싶은 걸 태종이 합니다. 세종 때부터는 더 많이 만들죠. 세종 때 진짜 많이 만들고요. 금속 활자로 책 만드는 건 세종 때 진짜 많이 하고요. 주자서 만들어요. 그리고 주자서를 만들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인쇄를 합니다. 나라의 기틀을 만드는 데는 책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마찬가지지만 누구를 위한 책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왜 금속 활자를 만들었지? 이런 의문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목판 인쇄수 있잖아요. 노화도 있고. 근데 왜 굳이 왜 주자서를 만들어서 금속 활자를 만드는지 의문점이 해결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아까 구텐베르크 얘기했잖아요. 구텐베르크 초판 찍으면 몇 부 찍냐면 적게 찍으면 500부 찍었고요. 적게. 많이 찍으면 3000부 찍었어요. 이거 뭐 의미하는 거죠? 금속 활자를 만든 이유는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거예요.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많이 만들어가지고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한 거야. 그렇죠? 구텐베르크가 개혁자가 아니에요. 본은 이게 장사꾼이야. 그래서 많이 찍어가지고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건 500부만 나갈 것 같은 거야. 그럼 500부 찍은 거예요. 이거 3000부 나갈 것 같으면 3000부 찍었어요. 왜? 장사 돈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구텐베르크의 이런 생각이 유럽 사회를 변화할 거라고 예측한 게 아니라고. 그런 혁신가는 아니었어요. 당사치였지 분명히. 그러면 조선시대 때 만들었던 금속 활자를 만들었잖아요. 몇 부 찍었냐면 가장 많이 찍은 게 한 300부 정도 돼요. 보통 몇 부 찍냐면은 20 몇 부 찍어요. 그래서 300부를 넘지 않았어. 300부가 뭐야? 200부도 안 넘어요. 뭐 그럼 대량 생산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300부도 후대 얘기야. 초기에는 100부도 안 찍어요. 초기에는 26부 찍고 몇 부 찍고 이렇게 대량 생산이 의미가 아닌 거야. 우리 그래서 의문점이 있는 거야. 왜 그러면 조선시대 때 국가관리기구까지 만들어가지고, 그쵸? 금속 활자를 만들어가지고 왜 대량 생산은 안 하고 소량만 찍고, 그쵸? 금속 활자 만드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니까. 그리고 26개 만들고. 중종 때 많이 찍어요. 중종 때 많이 찍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고려 때 우리 원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전부 다 유린하죠. 그렇죠? 유린만 한 게 아니라 문화재를 다 태워버려요. 싹 태우면서 와. 기마병들은 그냥 내려오지 않고요. 불을 질러가면서 온다고. 그래서 공포를 심어줘요. 몽고군이 굉장히 싸움 잘하는 거 아시죠? 그냥 오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오면 공포감을 밀어주기 위해서 도시 하나를 싹 그냥 포맷을 시켜요. 그냥 다 불태우고 사람을 다 죽이고 막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평양에서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은 이 소문이 일파만파 내려와 가지고 전라도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이 공포에 떨어요. 몽고군이 오면 싸움의 의지가 없어. 여기 오면 전부 다 또 다 죽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에 떨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다고. 몽고는 그렇게 해서 유럽까지 갔어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어. 항복할래 아니면 무릎을 꿇래 아니면 죽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타겟을 정해서 한번 10원 케이스를 보이면
나머지에 있는 도시나든지 이런 데서 무릎을 꿇어요. 그랬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그쵸? 정복을 할 수 있었던 거지. 다 싸워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지배했겠어, 그쵸?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략이 달라요. 그리고 고려시 때도 불을 지르면서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인쇄물, 종이는 불에 약하잖아, 그쵸? 홀랑 타는데 가장 많이 탔던 건 임진왜란 때예요. 왜? 우리 외구라고 하잖아요, 외구. 외놈들은 문화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계속. 전쟁이 끝나고 선조 때는 정신이 없었고요. 중종 때 나라에 근간이 없어. 책이 없는 거예요. 싹 다 붙어가지고. 그래서 금소갈자를 통해 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뭐 200부, 300부씩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서고에 채우고 그 지방에 있는 유림들한테 보내서 다시 국가의 그 기관을 세우려고 해요. 그때 금속활제를 제대로 활용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못했던 얘기지. 원래 금속활제 역할이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안 했던 얘기. 그렇게 못했던 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속활제는 대량 생산하는데 약간 소극적이었다는 거. 약간 소극적이었어요. 초창기에는. 고려 때 그러면은 우리 아까 고려 때 금속활자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럼 고려 때 얼마나 많이 만들고 이런 거 잘 몰라 우리가. 고려 때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들입니다. 자, 이제 실크로드로 갑니다. 이 전체적인 얘기는 우리나라가 어찌 이렇게 동방의 작은 나라인데 목판 인쇄술과 금속 활자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의구점이에요. 중국이나 유럽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금속 활자하고 목판 인쇄술이 발전했고 인쇄술이 발전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인데 실크로드에 가면 해답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게 실크로드 저번에 이제 봤던 지도가 그렇죠?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로 가야 돼요. 유럽에서 오려면 여기 이쪽으로 오든지 저 위로 오든지 험난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곳이 트루판이 있고요. 그렇죠? 둔항이 여기 있습니다. 가역관은 만리장성 끝이 가역관이에요. 여기는 중국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죠? 만리장성 끝이 가역관입니다. 중국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가역관이. 둔항 거기 그 자기네 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둔항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왕도사가 나오네 또. 자, 여기서 보면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오네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하고 폴 펠리오라고 한 두 사람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 이 당시에 중앙아시아를 약탈했던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러시아, 영국, 뭐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있고 굵직굵직한 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왕 중의 왕은 오네스타인하고 폴 펠리오예요. 하덴이라고 하는 놈도 있는데 그 양반은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약탈자인가 아니면 고고학 관문가의 대가인가 이거는 역사가 평가하겠죠. 지금 평가가 됐어요. 약탈은 약탈이에요. 그렇죠? 약탈은 약탈입니다. 부와 명예를 얻어요. 자, 여기 오네스타인은 헝가리 사람이에요.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났는데 동양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동양학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요. 이탈리아에서도 공부하고 영국에서도 공부하고 막 프랑스에서 그냥 그 동양학을 잘 가르친다는 데는 다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학자예요. 굉장히 훌륭한 학자고요. 언어 능력도 좋고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오네스타인이 아까 얘기했던 도낭에 가서 천불동을 발견해요. 처음으로. 그리고 이 양반이 어마어마한 양을 갖고 와가지고 이 양반에 의해서 도낭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생길 정도야. 100년 전의 일입니다. 오네스타인이 엄청난 일을 한 게 분명하고요. 7, 8년 후에 폴 펠리오가 거기 똑같이 또 갑니다. 어디 가냐? 여기 간 거예요. 근데 폴 펠리오가 이 왕혼록이라고 하는 보통 왕도사라고 그러거든요. 도사예요, 도사.
도사인데 이 왕도사의 태에 가가지고 그 뇌물을 주고서 그 천동굴에 있는 그 유물을 싹쓸이 해갑니다. 펠리오가. 우연치 않게 이제 그 문서가 있는 곳을 발견하게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펠리오가 왔을 때 이미 스타인이 와서 다 가져갔던 얘기 듣고 되게 실망감을 갖는데 한 3, 4일밖에 있지 않았어요. 너무 바빴어. 오늘 스테인이. 스테인은 오래 있지 않고요. 오래 있지 않다는 건 뭐예요? 많은 걸 가져갈 수 없었어. 그렇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중요한 것만 몇 개 가져간 거야. 근데 펠리오는 시간이 많았어. 제가 지난 시간에 펠리오가 언어의 천재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13개 언어를 했어요. 그리고 현지인처럼 능통하게 했던 거는 7개 언어인데요. 왕도사하고 중국어로 설득을 해요. 근데 왕도사가 폴펠리오의 그 현란한 중국어에 놀래가지고 분명히 백인이잖아. 그쵸? 중국어를 몰라야 되거든. 그 스테인은 중국어를 몰랐어요. 중국어를 읽을 줄 몰랐고. 근데 펠리오는 중국 현지인보다 더 능수능란한 중국어로 설득을 해요. 설득당해요. 왕도사가. 뇌물 받고 해줍니다. 8년 전에, 7, 8년 전에 오네스테인이 와가지고 큰 돈을 주고 가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그냥 돌무더기로 같이 생긴 데를 개보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 돈도 다 떨어졌을 때, 오네스테인이 온 거예요. 이게 웬 떡인가 싶어가지고 큰 돈을 바꿔서, 곳간을 열어줍니다. 결과적으로는. 곳간을 열어주고요. 그냥 굉장히 오래된 문서가 이렇게 그냥 즐비하게 쌓여 있어요. 여기 보시면 쌓여 있죠? 그냥. 보물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보물 쌓여 있는데 이게 얼만큼의 보물이냐면요. 두루마리, 이게 수만 점이에요. 수만 점. 수만 점이어서 오늘 그 폴펠리오는 한 3주 동안 그냥 앉아가지고 닥치는 대로 읽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어로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라틴어도 있어요. 라틴어 성경부터 라틴어로 된 성경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웃기죠? 도난에 성경이 있어요. 그것도 라틴어로 된. 그 요나라 글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 고대에 있던 중국이랑 접경하고 있던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는 모든 문서가 있었어. 그래서 도난하게 해요. 한자로 되어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죽관유로 되어 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종이로 된 문서까지 시작해가지고 없는 게 없었어요. 목관유로 된 것부터.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근데 폴펠리오는 어때요? 한자만 아는 게 아니니까 13개의 언어를 알기 때문에요. 본인도 모르는 글자가 많았어.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문서의 등급을 매겨요. 어떤 가치를 들여서라도 목숨과 바꿔서라도 꼭 가져가야 할 문서와 그렇지 않은 문서를 등급을 매겨서 가져갑니다. 거기에 왕호천치국정이 있는 거예요. 임팩트 있게 모든 얘기를 다 했어요. 그렇죠? 짧게. 모든 얘기는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어요. 한번. 그렇죠? 왕호천치국정 와가지고 대대적으로 왔고요. 한번 했어요. 그래서. 어디 있어요? 프랑스에 있어요. 이것도. 직지하고 왕호천치국정 이거 있죠? 다 그 중국의 똑같은 국가 도서관에 있어요. 그 펠리오는 그러면 프랑스 사람인 거 알겠죠? 펠리오는 완전한 천재예요. 22살에 대학교 교수가 돼요. 이미 22살에 대학교 교수가 되고요. 성격은 굉장히 괴팍하고 오만불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이 많아. 타협하지 않고요. 독선적이고 아주 건방진 성격이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굉장히 그 뛰어난 천재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뛰어난 천재였어요. 22살에 그 동방학원에 교수가 된다니까요. 22살이면 지금도 되게 놀라운 나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보다 어리고 저보다 뭐 한참 어리지. 이미 그때 교수가 돼요. 그래가지고 유럽에 왔을 때 이걸 갖고 왔을 때 평가자라 하기 바빴어, 다들.
그리고 오네스테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학자고 이 펠리오의 업적을 많이 칭찬하고 그랬지만 성격은 모나다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하고 싸워요. 그래서 자기의 그 업적을 많이 깎아먹은 사람이 펠리오야. 성격 때문에. 가는 데마다 싸우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그 오네스테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80살이 넘게 또 살았는데 부와 명을 다 얻고요. 헝가리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부다페스트에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 유물을 어디로 가져가냐면 영국으로 가져가요. 헝가리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영국에다 갖다 바치고 영국으로 귀화하고요. 자기를 받아요. 그래서 오네스테인 경이에요. 자기를 받아서. 자기 받을만 하잖아요. 그렇죠? 오네스테인은 그 이후에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뭐죠? 그게 그 발견된 유물이 뭐야?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그래서 유명한 게 뭐죠? 앙코르와트가 발견돼요. 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글로 가요. 그리고 나중에 죽기 전에는 어디서 죽냐면 카불에서 죽어요. 카불. 아프가니스탄. 그쵸? 아프가니스탄에도 고고학적 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탈레반의 그 석골, 유네스코에 지정된 석골 폭파시키잖아요. 박격포로. 얼마나 안타까워. 그쵸? 그것도 생중계 합니다. 그거. 그때 그래서 스테인은 가장 자기가 가고 싶었던 게 아프가니스탄이어서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활동하기 전에 죽어요. 카불에서 죽어요. 그래서 선생이 이 양반은 탐험가야. 스테인은. 폴 펠리오는 학자고 중요한 학자죠. 자, 그래서 여기가 천불동 모습입니다. 천불동 천불동도 내가 갖고 온 건데 없나 보다. 아까 이거 우리가 봤죠? 왔다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천불동인데 이 천불동 보면은 이 앞에 여기 천불동이라고 써 있죠? 국가에서 지정한 곳이고요. 지금 오픈하지 않아요. 저기 갔을 때도 오픈하지 않을 때 갔어. 옛날엔 다 오픈해서 그냥 아무나 들어가가지고 그냥 벽화 보고 다 그럴 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이런 벽화들이 즐비하게 있는데요. 독일 애들이 다 가져갔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 때 폭격받아가지고 없어지고 2차 세계 때 폭격받아가지고 싹 없어졌어요. 그냥. 독일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딴 나라는 다 있어요. 러시아에도 있고 다 있거든요. 지금. 하다못해 우리나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거든요. 근데 독일만 패전국이잖아요. 괜히 패전국이 아니라 싹 거기도 포맷이 돼. 그래서 가져갔던 거. 독일 애들은 벽화를 통째로 뜯어가요. 근데 그 통째로 뜯어가는 방법을 연구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통째로 들고 갑니다. 나는 그게 어떻게 들고 갔는지 모르겠어. 그 큰 거를.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손바닥만한 그림이 아니란 말이야. 굉장히 큰 그림인데 그냥 벽면 통째로 뜯어가지고 그냥 그걸 이동해 갔어요. 근데 그 당시 뭐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죠? 미스테리하지만 가져갔어. 아무튼 중요한 건. 걔네 입장에서는 이집트의 더 큰 벽화도 뜯어가는 마당에. 그렇죠? 뭐 이건 일도 아니야. 그렇죠? 아무튼 다 뜯어갑니다. 걔네들. 폭격마저 다 없어졌고요. 이렇게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어. 그때 만약에 안 가져갔다면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이 와가지고 다 때려 부셨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문화대혁명이 뭐죠? 중국에서 있었던? 많이 들어봤죠? 문화대혁명. 관습을 철폐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공자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네들 유물도 다 때려 부셨어요. 10년 동안. 중국 애들이. 아마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천불동에 있는 거 가만 놔두지 않았을 거야. 홍위병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서양에 있는 열강들이 그 천불동에 있는 거를 다 가져가라는 그 권리가 있는 건 아니죠. 다 뜯어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도 왔는데 이게 이제 오타니 컬렉션이라 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요. 이게. 그게 중요한 거지 사실. 여러분 그 이천동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신 적 있어요? 있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죠? 있죠? 한 번씩 갔을 거예요. 한번 안 가봤으면 이번 기회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는 공짜입니다. 다른 나라는 다 비싸게 10,000원, 20,000원씩 받지만 우리는 무료로 들어갈 수 있고요. 2층에 올라가면은 아시아관이 있는데 거기에 중앙아시아관이 있어요.
거기에 이 오타니 그 고지가 해놓은 오타니 컬렉션이 있습니다. 한 5,000점 있는데 이 5,000점 190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2년 동안 모아놓은 거 이 모든 것들을 오타니 컬렉션이라고 불러요. 아까 우리가 폴 펠리오 봤죠? 폴 펠리오보다 먼저 갔어요. 얘가 오타니가 몇 년 먼저 갔어요. 1902년에 갔잖아요. 그렇죠? 펠리오가 8년인가 5년인가 갔으니까 프랑스보다 더 먼저 갔고 프랑스가 좀 늦게 갔어요. 중앙아시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얘도 가요. 보세요. 이렇게 들비하게 이렇게 실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다 훔쳐가는 거예요. 이게 갈 때도 이렇게 짐이 많아요. 식량이나 이거 다 챙겨가야 되거든. 갈 때도 짐이 많고요. 식량은 먹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시 이렇게 짐들을 이렇게 약탈해가지고 또 이렇게 줄비하게 낙타에다가 실어가지고 와서 뭐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씩 있잖아요. 낙타를 사가지고 가야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돈이 필요해요. 오타니는 어떤 집에 사냐면요. 대저택에 살아요. 대저택.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그냥 영화 같은 데 보면 성같이 생긴 대저택 있죠? 그런 대저택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디 와 있다고요?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어디서 본 것 같긴 해요, 이런 거? 신화, 여호와와 복희도예요, 이게. 둘이 남매예요. 여기 뱀꼬리처럼 꽈배기처럼 이렇게 꽈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복희도라고. 되게 중요한 그림이에요. 자, 여기 보면 뭘 주고 있어요, 그렇죠? 뭐 주고 있죠? 콤파스 들고 있어요. 콤파스하고 삼각자를 들고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거죠? 옛날 고대 때 있는 건데 콤파스 들고 있어요. 이거 콤파스예요. 콤파스. 그렇죠? 자, 이거 천체예요. 천체. 천체 별지도 이런 거 있죠? 천체. 옛날부터 자 같은 거하고 콤파스 같은 거 해가지고 수학 같은 거 해가지고 하늘 쳐다보고 다 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런 벽화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여호와 복희도가 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에서 발견돼요. 비단에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벽화에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뭘 의미하죠?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중요한 거.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게 그림을 그린 거거든.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와 있어요. 이게 하나가. 거의 완벽한 모양 그대로.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건 삼조고가 그려져 있는 것도 있어요. 삼조고가 우리 거라고 고구려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의구심이 약간 있어. 삼조고 우리나라만 하진 않아요. 일본에도 삼조고는 있고요. 한국에도 삼조고가 있고 중국에도 있고요. 다 있어요. 삼조고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은 거의 얘기가 끝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 하지 못했던 얘기를 오늘 다 했어요. 그래서 1교시는 여기서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그렇죠?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출판에 관련된 현안들 몇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어차피 전반적인 얘기는 이제 왜냐면 이제 우리 다 뒤에 가면은 너무 옛날 얘기하면은 재미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80년대 여러분들 80년대 태어났나? 몇 년생이에요? 아 진짜? 92년? 그때 내가 대학 들어갈 때인데 나랑 그렇게 나이가 차이 나나? 오씨 내가 완전 아저씨잖아 그럼. 응? 80년생이 아니구나. 90년대. 그러면 80년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바꿨어. 90년대부터 베스트셀러 나온 거부터 2000년대 나온 거, 2010년대 나온 거, 요 정도만 해야겠네. 응? 90년대 나왔던 거 뭐 나온지는 대충 알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 하고, 뭐 역대 뭐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이런 것들, 작가들, 그쵸? 그런 거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건 따라 안 나오고, 출판에서 이제 현안들이 몇 가지 있는데, 어떤 걸 얘기해 줄까?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고스트라이터 얘기하면 그거 이제 없어졌어. 그 얘기는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해도 되겠다. 끝이야. 끝. 안 했어요? 내가 배달해 줄게. 그 정도 배달해 줄 수 있어. 자.
했죠? 아 그래 딱 15명 끝났는데. 그 출판기념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기타 등등 사람들이 출판기념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출판기념회 전체를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명함이 있어요. 명함이. 출판기념회라는 건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출판기념회 되게 좋은 건데 제가 했던 출판기념회 중에 가장 크게 했던 건 세종문화회관에서 했어요. 폼 나잖아. 그렇죠? 대관비면 한 1,200만 원 나와요. 그거 한 3, 4시간? 밥까지 먹으니까. 그러니까 밥 먹으면 200만 원 들고요. 대관비 1,000만 원이야. 하루에 1,000만 원 쓰는 거 쉽지 않죠? 1,000만 원 벌기도 힘든데. 그렇죠? 한 3, 4시간에 1,000만 원 쓰는 거예요. 세종문화회관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대학교 교수님이에요. 대학교 교수님인데 본인이 돈 들여가지고 본인 돈이라는 거 저는 못합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못합니다 했는데 본인이 하시더라고. 근데 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직, 현직 장관 3명이 오고 막 국회의원님들 줄비하게 왔어요. 나는 이 양반이 그래서 정계로 진출하시려고 하나 그런 생각 들었는데 그거 아니야. 그냥 당신이 첫 번째 책을 냈기 때문에 그냥 폼나게 한번 한 거예요. 정년퇴임 앞두고. 그래서 아 대단한 인맥을 갖고 계셨구나 생각이 들었지. 그럴 때 출판기념회 하는 거예요. 순수한 의미로. 욕심내지 않고. 근데 내 생각에는 그날 출판기념회 할 때 박스에다 돈을 받거든요. 1,000만 원이 넘게 거쳤어요. 사실은. 제 책도 많이 팔렸고. 책은 하나 가져가는데 거기다가 뭐 책이 5만 원이거든요. 5만 원 넣지 않아. 이 양반 정치회에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닌데도 그랬더니 그냥 순수한 학자인데 그랬어요. 그럼 이제 바꾸어서 정치인, 유력한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쵸? 양상이 달라지겠죠. 초선이 다르고요. 재선하고 삼선하고 금액이 달라져요. 그래서 정치 자금을 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공식적인 채널은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비공식적인 채널은. 공식적인 채널은 후원 받는 게 있고요. 후원이 아닌 나머지는 다 선관위에서 다 막아놨고요. 출판 기념회 때 받는 돈만 안 터치해요. 보고할 의무가 없어. 이거 법을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이 만드니까 이거 안 하겠죠? 여론에서 계속 문매를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지방자치제 하고 있잖아요. 그럼 도지사 나갈 분들, 시도지사 나갈 분들이 이거 출판계에서 많이 해요. 굉장히. 2년에 한 번씩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 한 번 있고, 시자체, 지자체 선거 있고, 당선되는 사람 한 명이지만 나가는 사람 여러 명이잖아요. 그 여러 명들이 다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셔. 그렇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출판계에서 사실 이거 갖고 돈 많이 먹어요. 많이 벌어요. 사실은. 논하는 장사야. 출판사도 할 만한 장사고, 그렇죠? 정치후원금 받고요. 그렇죠? 대기업은 어떻게 해요? 대기업 유력한 정치인들한테 출판 기념회 때 돈 줘요. 근데 몽창 주면은 티나니까 쪼개서 줍니다. 이때 공식적으로 쪼개서 줘요. 몇 억씩 들어와. 그러면은 그 출판기념회 때 책을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좌관 시켜가지고 짜집게 해가지고 보고서 같은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요. 강영석은 자기가 TV에서 자기가 얘기하되 그냥 사진집 같은 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만들었다고. 그게 제일 수월한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초선 때는 어떻게든 자기가 쓴 글을 이렇게 버무려서 책을 만들어요. 초선 때는. 근데 재선, 삼선 하는데 바쁜 의정 활동하면서 언제 책을 쓰냐고. 그렇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대필 작가를 사용해서 아니면은 작가를 기용해서 인터뷰 형식으로 해가지고 공동으로 내면 그게 가장 정직한 방법이고요. 가장 성실하게 한 거야. 그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인터뷰 해가지고 작가가 쓰고 인터뷰 한 사람도 자기 얘기를 한 거니까 사실 공동저자를 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많고 고스 라이터가 뒤에 있고 본인 이름을 내고 출판 기념회에서 자금을 얻는 이거는 전직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이 다 그렇게 했어요. 다. 우리 이명박 훌륭하신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셨겠어? 그렇죠? 절대 그러지 않았단 말이지. 우리 뭐 박근혜 대통령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실 리가 없고요. 우리는 다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명박 대통령 한다고 할 때 제가
책을 만들어줬어요. 이명박 대통령 그 화보집을. 어? 예를 들면 돈 뭐 되게 많이 들여서 했는데 그 양반 이 화보집을 만든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그 라인에 줄 서고 싶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헌정했어요. 기자 출신이야. 기자 출신인데 기자야 기자. 그 당시에도 기자였어요. 그 왜 서울되는 거죠? 한 자리 하고 싶은 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출판물들이 악용되는 겁니다. 제가 그 책 만들면서 거기 이제 그 선거 캠프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딱 세 부류가 많더라고. 하나는 교수. 다 알죠? 다 교수들이야. 다 그것도 우리가 알만한 대학의 교수. 좋은 사립대, 그렇죠? 좋은 인서울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한 3분의 1 계셔요. 법 쪽에 계신 분들이 3분의 1 계시더라고. 변호사 같은 분들 있죠? 3분의 1 있고요. 마지막 한 부류가 어디예요? 언론사, 기자들 줄 서고 있는 세 부류가 가장 많았어. 사실 거기 가니까 다 뭐 좋은 자리에 있는 기자, 교수, 변호사 이런 분들이 거기서 다들 뭐 한 자리 하려고 다들 계시더라고. 출판계에 그런 악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했고 저도 부끄럽지만 옛날에 그렇게 해서 몇 번 했었어요. 구청장 나간다, 뭐 한다 해가지고 했었는데 제가 만들어드린 분은 다 떨어졌어.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까지는 했고요. 5년 후에는 이제 안 해. 내가 안 하리라. 제가 박사과정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끊었어요. 정치인들 책은 안 내주겠다고. 지금 후회도 돼. 왜냐면은 돈은 되거든요, 사실. 책 한 거 만들면 3, 4천만 원 받는데, 그쵸? 돈 되는 거거든. 사업인데, 그쵸? 근데 또 양심상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해요. 5년 전까지 했어, 5년 전까지. 일단 그렇게 했고요. 도서전까지가 있어, 도서전까지. 도서전까지 들어보셨습니까? 도서전까지. 우리만 뜨거운 얘기야. 우리만 뜨거운 얘기고. 여러분한테 중요한 얘기예요. 신간이 나왔어. 신간이 나오면은 정가대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정가대로 팔지 않아. 정가대로 팔자고 법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18개월 동안 신간 18개월에 있는 책들은 10%만 할인하자. 이게 이제 약속이에요. 응? 그럼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것도 온오프라인이 달라요. 오프라인은 그냥 정가제대로 하고 온라인은 조금 깎아주는 거예요. 더. 그리고 쿠폰이랑 붙여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항상 편법이 판치죠. 신간이 나왔어. 신간이. 그쵸? 신간이 나왔어. 근데 우리 1+1 알죠? 1+1을 해요. 여기 신간이야. 얘는 할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를 사면 얘를 하나 그냥 플러스해서 줘요. 그럼 얘가 10,000원이고 얘도 10,000원이잖아요. 그럼 두 권에 10,000원이야. 그쵸? 그럼 이게 할인 아니야? 그쵸? 근데 얘가 18개월이 된 게 아니야. 얘는 18개월이 된 게 아니에요. 얘도 신간이야. 사실은 몇 개월 안 됐어. 안 팔리거든. 그럼 여기다 끼워서 파는 겁니다. 할인이 아니잖아. 증정이지. 그쵸? 법에는 항상 허점이 있다니까. 그쵸? 사업하는 사람이 이 허점 잘 알죠? 이렇게 해서 합니다. 쿠폰에는 제약이 없어요. 그쵸? 쿠폰을 줘요. 할인 쿠폰. 그쵸? 뭐, 적립금 같은 거 쿠폰도 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스나 알라딘 같은 데에서 책을 사는 이유가 뭐야? 쿠폰 때문에 그래. 할인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보문고 종로점에 가서 책은 실컷 구경해서 메모해가지고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잖아요. 그쵸? 맹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은 누가 벌어요? 오프라인 서점이 버는 게 아니라 온라인 서점만 벌잖아요. 지금 온라인 서점 매출은 계속 올라가고요. 오프라인은 계속 떨어져요. 근데 온라인도 지금 정점이 왔어. 꼭지를 딱 찍었어요. 이제부터는 온라인도 죽고 오프라인도 죽는 것밖에 안 남았어. 사실은. 이런 모든 피해가 누구한테 가죠? 출판사한테 서점이나 가는 게 아니라 독자들한테 가는 거야. 사실은요. 그렇죠? 독자들한테 가는 거야. 지금 당장은 내가 할인을 받고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출판계 전체가 지금 동반 하락하기 때문에 다양한 책을 사서 볼 수가 없어요. 종의 다양성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도서전까지 그래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출판계가 다들 모여서 이렇게 모였어요. 출판계. 그렇죠? 유통회사, 서점도 온오프라인 나눠졌어요.
온라인은 할인해서 파는 게 득이 되고요. 오프라인은 할인하지 않는 게 득이에요. 그렇죠? 오프라인. 둘이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1등이 누구예요? 온라인에서 1등, 매출 1등이 어디예요? 부동의 1위. 예스.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건 알아두자고. 그렇죠? 예스가 1등. 1등 항상 알아둬야 돼. 오프라인에서 1등 누구예요? 교보. 몇 년도에 생겼어요? 2000년도에 생겼죠? 1980년에 얘는 2000년에. 그렇죠? 오래됐어. 그렇죠? 교보문고가. 교보는 온오프라인 따로 다 있어요. 그렇죠? 오프라인에서 1등 교보. 2등은 어디예요? 그러면 반디. 그렇죠? 서울문고. 서울문고라고도 하고 반디라고도 해요. 반디앤누리스. 그렇죠? 여기는 인터파크. 그렇죠? 인터파크에서 책 사세요? 그 다음에 알라딘. 알아주시면 좋아. 그쵸? 책 사시죠? 여러분들. 나 책 사. 그쵸? 자, 이번 학기 때 교재 샀을 거야. 그쵸? 우리 반응 이러면 안 돼. 책을 사야 돼. 그쵸? 무슨 교재 샀어요? 이번 학기 때. 보셔. 괜찮아. 옆에 사람도 물어볼 테니까 한번 준비하고 있어. 어떤 교재 샀는지. 어떤 교재 샀어요? 살 예정이야. 안 샀을 수도 있어. 다른 분 빨리 찾고 있어. 그 뒤에 어떤 책 샀어요? 교재. 어느 출판사에 나왔죠? 저자 이름은 뭐예요? 우리 3종 세트라고 그랬겠죠? 책 제목, 저자, 출판사 이름 3개 알아야 돼요. 전공이 뭐예요? 그죠, 아름답고 훌륭한 영문학. 그쵸? 우리 영문학도는 어떤 책을 이번에 교재로 씁니까? 출판사 어디예요? 문학동네. 문학동네 아주 훌륭하고 큰 출판사예요. 그렇죠? 자, 시킬 줄 알았죠? 전공이 뭐예요? 그래요. 저 전공책은 안 사고 그냥 책 삽니다. 어떤 책? 미술관이랑 저자가 누구예요? 까먹었어요. 출판사는? 이제 아실 거야. 그치? 이제 알아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 물어보면 나 그 책을 읽었는데 저자가 누구야? 글쎄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출판사 글쎄요. 뭐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 뒤에 수업 교재 얘기하는 거예요. 수업 교재 괜찮아. 같은 과군요. 아니 저는 과는 국어공부학과인데. 같은. 그 책이 굉장히 여기 빛을 발하고 있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영문학하고 국문학인데 같은 책을 샀어. 그렇죠? 4학년이에요? 네. 4학년 때 사야지. 저도 4학년 때 책 잘 안 산 것 같아. 1학년 때 제일 많이 사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책을 점점 안 사요. 그쵸? 유령도 생기고, 그쵸? 지난 학기 때 뭐 샀어요? 감시와 처벌. 뭐? 감시와 재벌? 체벌? 처벌. 몰라, 나 처음 보는 거. 감시와 처벌이요? 네. 어디서 나온 책이에요? 저자는? 미셸 푸코예요? 미셸 푸코는 알겠는데 감시와 처벌은 모르겠어요. 저도 반성해야겠네. 그렇죠? 모든 책을 읽을 수는 없어. 그렇죠? 한 달에 300~400종의 책이 나오고요. 한 달이면 수천 종이 나와요. 그렇죠? 자. 저 전공책은 산 게 없고요. 저는 그 강신주의 감정 수업이랑 새로 시작하는 인문학. 누가 썼죠? 요즘에 무슨 인문학이 유행이에요. 그쵸? 옛날에 무슨 법칙이 유행했고요. 무슨 심리학이 유행이었고 무슨 탄생이 유행했어. 생각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탄생이야. 그쵸? 지금은 무슨 인문학, 길 위의 인문학, 무슨 인문학. 그쵸? 인문학이 지금 본물처럼 터졌어요. 강신주 덕에 다. 강신주가 갑자기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강신주에 대해서 지금 요즘 논란이 많이 있지 사실은요. 그렇죠? 좋은 논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논란도 있고. 아무튼 무슨 인문학이 있어. 책 제목 당연히 알아야 되고 저자 또 누구 알아야 된다고요? 출판사. 그렇죠? 책 앞표지에 있는 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목차를 외우라고 하지 않잖아. 그렇죠? 제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 가격을 외우라고 하지 않아. 그렇죠? 왜? 가격은 뒤에 있잖아. 우리 뒤에 있는 애는 쳐주지 않아. 그렇죠? 우리 사람을 기억할 때 뒤통수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 친구 기억할 때 뒤통수 기억해요? 응? 아버지의 뒤통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하지 않잖아.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고. 뭘 보고 해요? 앞모습 얼굴을 보고 하는 거. 그렇죠? 특히 얼굴. 책의 얼굴은 뭐예요? 표지. 눈, 코, 다 있잖아. 그렇죠? 사람 눈, 코, 다 있잖아. 그럼 뭐 해야 돼요? 책 제목과 저자 이름과 출판사 이름은 3종 세트 꼭 외워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책을 일단은 봤다고 얘기하는 거야. 읽은 거 말고. 알겠죠? 우린 본 거야. 그렇죠? 책을. 책을 본 거는 아까 얘기했던 강조합니다. 자, 이 책이 있으면은 다 있다니까. 그렇죠? 다 있어요. 아무튼. 이거 뭐 갑자기 이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내가 이렇게 흥분하는 거야. 그렇죠? 도서정가제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 독자들한테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0% 이상은 할인을 하지 않아요. 온오프라는 상관없어. 10%. 그리고 실용서적은 부가번호 1번이라고 해서 1번을 넣어가지고 그냥 할인을 마음대로 했거든요. 이런 거 제재해요. 실용서적 제재하고요. 덤핑해요. 전집 100만 원씩 정가 매긴 다음에 막 덤핑을 해서 막 팔아요. 그렇죠? 양아치 짓이야 이거는. 이게 관행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어요. 일부 출판계에서는 돈 버는데 무슨 뭐 윤리가 무슨 필요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장들도 많이 봤어 저는. 그런 사람 출판사 하지 말지 왜 출판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다른 거 하지. 그 실용서적 1번 매겨가지고요. 나온 다음에 1, 2주 있으면 이 책의 생명이 길게 갈 것이니까 금방 죽을 건지 다 알거든요. 안 나갈 것 같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냥 절반 가격으로 덤핑해서 팔아요. 자기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죠? 근데 출판계 전체에는 불신이 팽배하는 거예요.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책이 막 절반 가격에 팔리게 되면은 도대체 그놈의 정권은 어떻게 매긴 거냐고. 그렇죠? 그 출판사 사장은 절반 가격으로 내릴 것을 예측하고서 가격을 매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용 코드를 매길 때 이미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옳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이걸 하고 있고요. 사재기 방지법 통과했어요. 도서정가제에 별도로 사재기 방지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사재기 하죠. 사재기 잡아냅니다. 잡아내야 돼요. 사재기가 뭐예요? 사재기가 베스트셀러를 조작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에요.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올라가면요. 책이 자동으로 막 팔려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봐요. 베스트셀러 위에 올라온 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 때문에 신뢰가 생기면서 브랜드화가 돼요. 그냥 사. 누군가한테 선물을 해줘야 되는데 마땅한 책이 없잖아요. 그럼 베스트셀러 중에서 하나 골라요. 그렇죠? 광고하는 책. 베스트셀러인 책.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사재기를 만들어요. 우리 출판계에서는 조장을 한다는 얘기지. 자, 사재기 관련된 거 한번 그 방송 나온 거 한번 봅시다. 생각났을 때. 그렇죠? 자. 제가 잠깐 얘기를 하면요. 억울할 수 있어. 그렇죠? 억울해. 억울할 수 있는데 저한테 만약에 누군가 물어봐. 항상 선생님이 출판사가 사재기 한 거 알아 몰라?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다면 모를 수가 없어요. 사실. 정확한 방법은 몰라. 그렇죠? 근데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그런 거 욕구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베스트셀러 작가 조정래 씨가 정글만리로 지금 100세가 넘게 팔렸잖아요. 찍었잖아요. 조정래 선생님 출판사에 때 TV 광고하라고 요구해요. 더 많이 팔게. 더 많이 자기 명성을 알리기 위해서. 출판사는 TV 광고할 수 없어요. 100세 팔았지만 남는 게 없어. 광고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거든요. 사실 돈은 벌긴 벌었지만 광고비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기 때문에 사실 돈을 버는 건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같은 이런
네, 서점하고 그렇죠. 광고업계가 더 많이 돈을 벌어요. 출판계보다, 출판 사장보다. 해는 출판 사장이 돈을 벌었겠지만, 그렇죠? 조정희 작가도 벌었겠지만, 근데 조정희 작가는 책도 많이 팔아야 되지만 그걸로 명성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황석영 선생은 그런 생각이 없을까요? 있겠죠. 같은 거물인데, 그렇죠? 그래서 큰 출판사하고 손을 잡고 하는 건데 작은 거 모으면 그런 출판사예요. 큰 출판사인데 도덕적인 출판사가 아니에요. 우리 업계에서는 최악의 출판사로 악명이 높은 출판사예요. 최악의 출판사예요. 최악의. 황석영 선생이 몰랐을까? 알아요. 지금 아까 브리핑하는 거 보셔요. 출판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쫙 설명하시잖아요. 그렇죠? 꿰고 있어. 출판계에 어떤 관행이 있고 나쁜 짓을 하는지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 거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야. 정확한 방법을 딱 그거 할지 모르겠지 몰라도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하고 출판사하고의 관계를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왜 문학과 동네하고 안 했어? 그렇죠? 창비 같은 출판사도 있는데, 그렇죠? 상산 선생님이 간다 그러면 그 출판사들이 거부하지 않는단 말이죠. 적극적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다니면서. 작은 거 모으면 출판계 최악의 출판사예요. 돈을 많이 줘요. 그리고 적대적인 그 방법으로 사재기 합니다. 걸린 거예요. 딱 걸렸어. 근데 그게 황석영 선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재기에 대한 논란이 엄청나게 컸고요. 사재기 방지법이 결국은 생겼어요. 황석영 선생이 명예에 굉장히 큰 오점을 남겼죠. 그렇죠? 그리고 억울하다고 기자회견을 했고 저는 억울하다고도 일면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근데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사건이었고 그 계기로 사재기 방지법이 생겨가지고 준사법권이 있어요. 그 단속하는 위원을 만들 수 있어요. 출판진흥원 안에. 그래서 단속권이 있어요. 이제 준사법권이 있다고. 굉장히 큰 진보입니다. 사재기 방지법 같은 여러분들이 베스트셀러 보고 책을 사는데 이게 조작됐다는 생각을 해봐. 그건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한 축으로 보자고. 이런 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사재기가 지금 진화되는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책을 주고받고 하지도 않아. 서점하고 결탁해가지고 장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카운트를 올리기도 하고요. 서점이 모를 수가 없어요. 교보문고가 까야 돼요, 사실은. 교보문고나 예스, 인터파크 다 알아요. 이게 사재기를 하는 건지 아닌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응? 출판사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누군가 결탁이 돼 있어. 옛날에 고전적인 방법은 책 서평 써주는 데가 있어요. 동아리 같은 북클럽들이 많아. 독서클럽이나 이런데. 그런데 책을 공짜로 주고 댓글 같은 거 막 달아주고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신간을 공짜로 받아보는 대신에 댓글을 써주는 거야. 예를 들면. 그리고 그게 더 발전돼서 어떻게 했어요? 그 클럽에서 아예 책을 사주는 역할도 해줘요. 세탁을 해줘. 회원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데 몇 군데만 해도 판매 부수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것도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사실은. 대학생들 몇 명 10명 기용해가지고 서점에 가가지고 책 수거해가지고 와가지고 사실 이런 것도 아주 그건 초창기 얘기고. 사재기 방법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사재기 방지법까지 나온 거고요. 도서정가제가 나오는 거예요. 공정한 유통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야 동네 서점들이 다 망하지 않고 건재할 거 아니에요. 골목마다 음반 레코드 가게 다 없어졌죠. 이건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MP3 듣지 CD, 테이프 이런 거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테이프가 일단 없어졌고 우리 때 90년대는 CD 플레이어 갖고 다녔는데 CD 플레이어도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누가 CD로 음악을 듣냐고 요즘에. CD로도 음악을 잘 안 들어요. 오로지 이제 MP3로 듣는데 MP3도 없어졌잖아. MP3 방식으로 스마트폰으로 듣죠.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레코드 가게가 다 없어졌어요. 그럼 지금 책이 다 없어진다고 없어지고 있거든요, 서점이. 그러면 그게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우리 독자들이 전자책을 미친 듯이 읽어가지고 종이책이 없어지는 거냐고.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여러분 최근 올해 2014년에 자기가 전자책을 사본 적이 있다. 아니면 생애 한 번이라도 있다.
전자책을 구매한 적. 아, 저도 없어, 저도. 응? 저도 우리 책 있잖아요. 우리 책이나 검색을 하고, 그때 뭐 논문 쓸 때 필요할 때 당장 읽어봐야 되는데 서점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검색해서 있으면 그때 바로 결제해서 그냥 읽어보고 그냥 그렇게 해요. 그때 아니면 안 사. 전자책도 그냥 종이책 사요, 그냥. 응? 아니, 그게 전자책을 사는 사람이 없는데 음반하고는 약간 양상이 다르잖아요. 근데 서점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쟁력이 자꾸 없어지는 거야. 사실은. 전자책이 기술의 발전에 이런 건 아니고 이런 건 있지 물론. 여러분들 게임 하잖아. 그렇죠? 책 읽을 시간에 게임 해요. 페이스북하고 다른 거 한단 말이야. 그렇죠? 스마트폰 갖고 다른 거 갖고 노는 거예요. 여가 시간을 다른 걸 즐기고. 책 읽을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거지. 여러분 여기 한양대학교에서 독서 배틀 같은 거 하죠? 참여해 보신 분?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설명해 보셔. 모르는 분들이 있어. 학기 초에 한양대에서 독서 지정 도서를 원래 되게 폭넓게 지정해주고 그 안에서 10개 정도 책을 선정해서 그거를 읽으라고 하면 3인 1개조로 구성돼가지고 그 책을 읽고 그 책 내에서 문제를 내서 그거를 맞춰서 그 배틀하는 거죠. 네. 1등은 어디 가요? 1등은 작년까지는 아이비리그 2주 동안 휴관한가 보내주는 거. 그쵸. 해외 보내줬잖아요. 밑에는 뭐 아이패드 주고. 노트북 이런 거였는데 올해부터는 장학금으로 받겠더라고요. 돈을 줘요 그냥? 아니 그냥 장학금으로. 장학금으로? 장학금이 좋아요? 아니면 보내주는 게 좋아요? 선물 주고.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돈으로 따지면 금액은 비슷해요? 그 패단이 있었나? 뭐 돈이냐요? 아니면 선물이 좋아요? 돈 좋아? 장학금이 좋아요?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렇죠? 아무튼 뭐 뭔가 한 거면 좋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책을 읽고 배틀을 해가지고 주잖아요. 뭐 하자는 거예요? 책 읽자는 얘기잖아. 그렇죠? 아주 책을 안 읽으니까 한양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책을 읽지 않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책이 진화하고 있어요, 사실은. 디지털 독서, 이것도 독서예요. 그렇죠? 우리 옛날 독서를 어떻게 읽었냐면요. 책을 읽는 거라고 하는 거는 큰 소리를 내서 우렁차게 읽는 게 독서야. 그냥 눈으로 읽는 독서는 근대에 발명된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한일천 따지 해가지고 읽었죠? 큰 소리로 목소리를 내서 읽어야 읽는 거였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유생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소리 내서 읽었고요. 통째로 외워요. 책이 귀하니까, 그쵸? 암송을 합니다. 다 암송하고, 그 좋은 문구는 다 암송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게 독서였어. 그 당시에는. 그리고 책을 한 번 읽지 않습니다. 한 번 읽는 건 독서라고 하지 않아요. 한 100번은 읽어줘야 돼. 왜? 책이 귀하니까. 그쵸? 100번 읽으면 외우지 말라도 외울 것 같아. 그쵸? 연극 대본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쵸? 배우가 연극 대본을 외우듯이 책을 통째로 외워요. 독서법이 달라요. 그러면 21세기 독서법은 뭐예요? 우리가 이걸로 이제 뉴스를 보잖아요. 스마트폰에 뉴스를 보잖아요. 그렇죠? 종이 신문도 많이 있지만 종이 신문을 가서 가판대에서 사다 보든지 뭐 배달해서 오는 걸 이제 보는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은 이걸로 다 봐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가나다 순으로 모든 언론사의 신문들이 다 있어. 보수든 그렇죠? 진보든 구분 없이 그냥 가나다 순으로 쫙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그냥 그때그때 눌러서 읽으면 돼요. 그렇죠? 또 오디오 팟캐스트도 있어요. 그렇죠? 들어도 돼. 설명도 다 해주고 어려운 글들 풀어서 해주는 팟캐스트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책 요약해주는 서비스, 그렇죠?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책을 읽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계속 바뀌고 있고. 책을 쓰는 것도 바뀌어요. 옛날에는 책을 누가 써요? 신춘문예에 등단한 작가나 아니면 교수님들, 그쵸? 박사님들이 책 쓰는 거야. 지식이 많은 분들이, 그쵸? 지금은 1인 1책 시대예요. 서정 에이전시라고 있는데 거기에 김준호 대표는 1인 1책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저자다. 이게 그 회사의 모토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저자가 될 수 있어.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쓴 책이 어떤 책이죠?
대학생들 책 많이 써. 두 종류가 있어. 기행문 여행서 많이 써요. 배낭여행 갔다 온 다음에 정리 잘해가지고 써는 애 있어요. 사진 잘 찍어가지고 블로그에 올렸다가 그거 정리 잘해가지고 책을 내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어, 그렇죠? 또 공부가 쉬웠어요, 이거야, 그렇죠? 그런 유의 책들이야. 수능 어떻게 하면 만점 받을 수 있어? 뭐 공부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 그 고등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책들 있죠? 공부 좀 할 때는 애들이 그런 책 써요. 본인이 쓰고 싶어서 쓴 것도 있지만 대부분 출판사가 옆구리 이렇게 찔러가지고 쓰게끔 해요. 또 팔려요. 두 종류 책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여행을 갔다 오면 여행서 한번 써볼 만한 것도 괜찮아. 저도 1인 1책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더 진보했어. 출판사를 만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셀프 퍼블리싱이라 해가지고 본인이 전자책, 플랫폼에다가 직접 그냥 올릴 수 있어요. 책을. 자기가 편집도 할 수 있어. 편집 툴도 되게 쉬워요. 자기가 블로그에서 블로그 하는 것처럼 사진 넣고 글 만드는 것처럼 전자책 툴에다가 사진 넣고 글 넣고 그거를 전환시켜가지고 그냥 플랫폼에 올리면 전자책이 되는 거예요. 유통이 되고 판매된 만큼의 퍼센트가 저한테 와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아마존이 그렇게 하는 거죠? 아마존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애플은 애플대로 하고 있고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복잡하게 하지 않아. 몇 가지 그런 절차만 갖추면 본인이 저자가 바로 될 수 있어요. 출판사하고 만나가지고 뭐 그렇게 어렵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셀프 퍼블리싱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책을 읽는 방식도 바뀌었고, 그렇죠? 글을 쓰는 사람의 양상도 바뀌었고, 1인 1책, 그렇죠? 전자책으로 해가지고 그냥 쉽게 책을 올릴 수도 있는데 모든 게 바뀌고 있는데 기존의 출판을 얘기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강의실에서 노트북 펼쳐놓고 그 수업하는 거는 일상이 됐어요, 그렇죠? 문화가 바뀌잖아. 많은 분들이 노트북 켜놓고 해요. 그걸 선생님들도 그냥 인정해, 그렇죠? 그거 갖고서 뭐 수업을 하는지 뭐 인터넷을 보는지 그건 몰라. 근데 그거 막을 수는 없어요, 이제.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기술이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렇죠? 우리 전부 다 PPT로 강의하고 뭐 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물며 책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우리 출판 역사를 얘기했지만 수천 년 전부터는 종이에다가 먹물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책의 형태 중에서 하나 줘보세요. 그거 아무거나 노트 하나. 이거. 자, 아까 우리 봤지만 무구정강태 다랑이가 어떻게 생겼어요, 책이? 두루마리 형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렇죠? 주권 어떻게 돼 있죠? 두루마리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제본돼 있죠. 누군가 발명한 거 아니야, 제본이라는 거를. 그렇죠? 두루마리 형태에서 제본 형태로 누군가 바꾼 거예요, 그렇죠? 파피루스는 이렇게 형태로 만들 수가 없어요. 뜯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양피지로는 할 수 있어요. 왜? 가죽이잖아요, 그렇죠? 비단류도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누군가가 이런 형태의 책, 코덱스라고 그러거든요. 코덱스 형태의 책을 만든 거예요, 제본 형태로. 여기다, 그렇죠? 동양은 여기다 구멍을 빵빵 뚫어가지고 책 만들었죠? 엮어서 묶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풀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만듭니다. 우리 스탬플러로 딱 찍어가지고 만든 책들도 있어요, 그렇죠? 팜플렛 같은 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중철이라고 해. 뭐 실로 꼬맬 수도 있고, 그렇죠? 풀칠을 할 수도 있고, 스탬플러로 찍을 수도 있고. 어차피 이렇게 제본하는 건 코덱스라고 하는데 누군가 발명했는데 누가 발명했는지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누군가 발명한 거야. 서양에서 먼저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수천 년을 이렇게 흘러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바뀌지 않았어. 형태가, 그렇죠? 책의 형태가 바뀌지 않잖아요. 그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전자책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최대한 이 책의 형태를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가지고 넘기는 거 그거 똑같이 만들려고 하고 막 그러고 있다고요. 전 생각이 좀 약간 다르다는 얘기야. 꼭 그렇게 책이라는 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책의 형태도 다 물질적인 건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책을 어떻게 읽어요? 가려서 새로 읽잖아요. 만화를 보자고. 만화가 책의 형태잖아요. 만화 이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만화를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요즘 만화 뭘로 봐요? 인터넷으로 보죠. 뭐가 인기죠? 웹툰이 인기죠.
웹툰 어떻게 읽죠? 이렇게 안 읽잖아.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해서 읽잖아요. 그렇죠? 읽는 방식이 바뀌고 있어요. 코덱스 방식이 아니야. 근데 그 블록에 있는 그 웹툰이 일로 오면 어떻게 돼요? 가로서 세로 이렇게 똑같이 읽어야 돼. 그렇죠? 왜? 약속을 했어. 만약에 이쪽부터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머리가 꼬이잖아. 왜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데 내용이 거꾸로 되니까 머리가 꼬이잖아요. 약속한 거야. 그렇죠? 약속이 잡힌 거야. 그렇죠? 근데 웹툰에서는 인터넷은 다르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위에서 아래로 보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잖아요. 거꾸로 읽지 않잖아. 밑에부터 아래로 이렇게 위로 올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독서 방식이 다 달라요. 그렇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거 갖고 헷갈리지 않는다는 얘기지.